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까지 제가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경제범죄 중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 동영상,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경제범죄의 두 번째 행위 태양인 횡령 내지 업무상 횡령, 배임 내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련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 또 한마디를 드려야 되겠죠. 이하의 이제 동영상 내용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관련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활법률, 형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법률을 꼭 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건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관련된 법률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나 형법 같은 경우에는요. 죄형법중주의라는 개념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에 있을 때만 처벌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그 형사법의 원칙의 가장 큰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이 정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 범죄를 행위 태양을 특정하고 처벌을 하니까요. 만약에 일반 민사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의 규정을 넘어서 약정을 한다면 그것도 훌륭한 하나의 규정이 되는 거니까요. 반면 형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사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률을 꼭 들은 거고요. 이번에도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네요. 제2항 또 보겠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항의 형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규정은 2항은 배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횡령과 배임은 동일하게 처벌한다 라고 일단은 확인이 되네요. 그럼 횡령과 배임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조문을 통해서 한번 일단 볼게요.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그 주체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태양을 했을 때 횡령으로 처벌한다는 거고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주체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행위 태양이 있을 때 배임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제1항에서는 재물이라고 적혀 있고 제2항 배임에서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이것이 횡령과 배임을 구별하는 하나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조문 한번 볼게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횡령과 배임을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횡령 배임보다 업무상 횡령 배임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중의 정도는 이러네요. 일반적인 횡령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업무상 횡령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한 2배 정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데요. 가중하여서 처벌하는 가벌성의 정도가 크다고 본 이유는 이럴 거예요. 일단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계속 횡령 배임을 했다는 건 그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걸 했다. 또 업무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있다 등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가벌성은 크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럼 사기와 한번 그 형량을 비교해 볼까요? 사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업무상 횡령범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사기와 비슷한 처벌을 하지만 벌금은 조금 더 세네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사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그 피해가 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특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경법에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특경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기도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355조 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을 범한 사람이 그 취득한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벌한다, 가중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와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기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결국 그렇다면 아까 사기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이 있겠죠. 특경법이 적용되느냐, 일반 형법이 적용되느냐를 가르는 구간,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구간이 이득액이 5억 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가중처벌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집행유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왜냐면 너 죄가 있어. 또 그리고 징역을 살아야 돼. 하지만 징역사는 집행을 유예해 줄게 라고 해서 집행유예를 하죠.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있지만 어쨌건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수감되느냐 수용되느냐 여부를 갈라지니까요. 실형을 살면은 교도소에 가서 살아야 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일단은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요. 3년 이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법이 된 거잖아요. 그 형량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특경법으로 처벌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억 원 이상 그 애매한 5억 원 피해액이 이득액이 5억 원을 전후했을 때는 실제 그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대요. 현실에서 사건을 해보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횡령과 배임의 행위 태양에 대해서 조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횡령과 배임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는데 양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고 했는데 양자 구별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한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2항에서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재물이냐 재산상 이익이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실제 실무상으로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한번 제가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실무적으로 횡령은 자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실무적으로 횡령은 재물의 경우에 배임은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무상 횡령이냐 배임이냐를 크게 다툴까요? 거의 다투지 않는 것 같아요. 사건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자가 형량이 동일하니까요. 실제 그걸로 그 죄를 처벌받는 사람도 횡령이냐 배임이냐를 가지고서 크게 막 이렇게 다투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양자의 형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가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수사를 받는 사람도 횡령이니 이건 횡령입니다, 이건 배임입니다라고 크게 다투진 않아요. 결국 그 말은 뭐겠습니까? 횡령과 배임이 현실적으로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실제 이를 구별해야 될 실익이 크지는 않다. 다만 과학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양자를 구별해서 공부를 하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한번 제가 구별해 볼게요. 실제 재물과 재산상이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또 학계에서는 이 구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그냥 쉽게 그냥 이게 좀 바로 개념이 좀 이해되기에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거니까요. 한번 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물이란 딱 그 재물이란 단어 자체만 봐도 뭔가 물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재물,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뜻합니다. 유체물, 물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예를 들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대표적인 예가 전기일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씀 들어봤죠. 도전. 전기를 절도한다고 도전이잖아요. 전기라는 거는 왠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절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해서 일종의 재물로 판단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그것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재물이고요. 재산상 이익은 무엇일까요? 재물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적 이익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이 돼서 재물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의 예를,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기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다 사기가 되는데요. 사기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성매매는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이제 성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때 과연 이 사람이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느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건 있겠죠. 왜냐하면 성매매 대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성매매 대금을 안 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사기로 처벌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물건이라고 특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을 경제적 이득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 설명했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재물과 재산상이익이 구별이 잘 되지도 않고 또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구별해서 횡령이나 배임이냐로 구별하는 실익은 형량이 같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그 구별은 실무상으로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냥 횡령과 배임을 제가 간략하게는 구별을 해봤어요. 자,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경제범죄, 횡령, 배임죄와 관련해서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번 요걸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실제 횡령과 배임에 관한 다양한 행위 태양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기도 어렵거니와 그걸 드는 것보다는 요게 생활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제가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사건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현실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기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는 경제범죄인데 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야, 내 사업장은 정말 흔히 시쳇말로 코딱지만한데 누가 빼먹을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거나 내 반대로 그럼 오히려 내가 사업장 규모가 이 정도나 되는데 누가 감히 이 사업장에 돈을 빼가겠어? 라고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100억, 20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도 발생되니까요. 절대 방심하시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피해자가 이미 어느 정도 낌새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피해자가 과연 전혀 예측도 못하고 뒤통수를 맞는 업무상 배임의 횡령의 경우는 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뭐냐?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자기가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고, 또 아니면 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네가 좀 전적으로 좀 처리해, 알아서 좀 해 라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뭐겠습니까?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들을 그래도 조금 파악하려고 한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바쁘더라도 아니면 어느 정도 누군가가 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낌새가 느껴진다면 그걸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야 적어도 이 정도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고 귀찮다고 안 봐서 업무상 횡령 배임이 발생하거나 내지는 발생한 업무상 횡령 배임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느꼈을 때는 꼭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야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상 횡령 배임이 방지되거나 아니면 크게 피해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건을 해보면요. 세 번째입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문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잠깐 돈이 필요해서 갚을 생각으로 일단 쓰다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말을 쓰면 뭐냐면요.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업무상 횡령 배임에서는. 물론 그런 경우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 직원이 있어요. 직원한테 이제 회계를 맡겼어요. 회계적인 사무실에서. 근데 그 직원이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통장, 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선 회사에 필요한 비용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지금까지 해오다가 갑자기 제가 잠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직원이. 그래서 뭐 잠깐 돈이면 큰 돈도 아니야. 한 몇십만 원이 필요해. 근데 그 몇십만 원 당장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있어. 그럼 잠깐 쓰고 갚을 생각으로 일을 하는 그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늘도둑이 수도둑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다 횡령이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시작했다가 정말 바늘도둑 정도가 수도둑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런 횡령의 경우가 많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 이런 상황이 많다는 건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업 대표자,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사업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사업장에 일처리가 불투명하고 또 사업장의 대표가 전체적인 일의 방향과 돈의 흐름, 또 개별적인 직원들의 특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면 횡령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지금 한 달, 두 달 놓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강 돈이 이렇게 쓰였고 얼마가 들어왔고 또 지난달에 그 돈을 직원들 어떻게 처리했고를 자기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면 그건 일단 멈춰서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멈춰서서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뒤돌아봐서 한번 보세요. 돈이 어떻게 쓰였고 직원들이 돈을 어떻게 처리했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이 방지됩니다. 정말 그렇게 방지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바쁘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고 사실 그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귀찮아서 신경 안 쓴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보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에 대한 규정과 뭐 이런 법률적인 얘기들을 잠깐 살펴봤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은 현실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돈의 흐름과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판단이 잘 서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면 멈춰서서 그걸 판단해 보셔라. 그것만으로도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은 방지될 수 있다. 또 실제 벌어지는 사건에서 내 스스로 조금 판단이 안 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유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선 계속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느 정도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낌새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멈춰 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어려운 법률적인 얘기보다 제가 이게 더 중요한 생활 속의 법률 얘기인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까지 경제범죄로 제가 강의안을 준비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음주 관련 범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동영상을 멈추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음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